네,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0학년도 중등특수 기출문제에 대해서 해설해드리는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어떤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하는지에 대해서는 2020학년도 유아특수 문제를 해설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이나 기출 분석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도 제가 간단하게 함께 그때 소개를 해드렸었으니까 그 내용이 혹시 필요하시면 유아특수 2020학년도 기출 강의를 앞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간단하게 이 강의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해드리는 것인지 간단하게만 안내를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한 문제 한 문제 할 것이 굉장히 많고, 심화된 이론이라던가 문제 하나하나에 적용된 이론에 대한 정리라던가 여러 가지 공부할 내용들이 많죠. 근데 이 강의 시간은 그런 이론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문제마다 문제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어디를 꼭 보셔야 되고 무엇에 따라서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답을 어떻게 쓰셨어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마다 실제로 실전에서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항마다 해설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며칠 후에 중등특수 1차 발표가 나게 되는데, 그래서 아주 많이 시험 보신 분들은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시험을 보시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험을 보실 분들, 그래서 새롭게 2021학년도에 대비해서 2020학년도에 공부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촬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하는 강의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기본 이론 공부이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실제로 내가 어떤 문제를 풀게 될 것인지 이런 걸 간단하게 봐두시면 그래도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더 감을 잡기가 수월하실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 목적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시험을 조금 잘 못 보셨거나 아무튼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합격하지 못하셔서 내년에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내가 실제로 2020학년도에 대한 시험을 볼 때 어떻게 답을 썼었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잘했고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실 때 이 강의를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이 강의는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는 사실 제가 시험 직후에 답안을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중등특수도 올려드린 답안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답안을 보시면서 같이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렸지만 유아특수 강의의 앞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기출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바로 중등특수 문제 하나하나씩 볼 텐데, 기입형이나 서술형 중에서도 좀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좀 문제를 잘 봐야 되고 좀 문제 답안 쓸 때도 고려할 점이 좀 많은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학년도 중등특수 먼저 1번 문제, 기입형 문제이죠. 그래서 A는 기입형 문제가 4문제, B에서 2문제 이렇게 나오게 이번 학년도부터 시험 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먼저 이 문제는 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지만 문의가 좀 많았던 것이, 지금 이 문제 보시면은 기역과 니은이 여러 군데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말을 찾는 것이고, 법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법 문제는 이렇게 어디에 근거하여라 라고 명확하게 어디에 근거해서 써야 되는지를 주죠.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순서대로 써라. 그래서 보시면은 기역이 여기에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기역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이 들어갈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기역이 한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서 맥락에 맞아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만 보시면은요, 법에 따라 근거해서 보면 그냥 교육기관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심의 안건이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맥락의 전체 주제는 위탁교육입니다. 그래서 법 조항,
이 부분에 이 따라 뭐 1항에 따라 이러이러하였습니다라는 요 문구만 보고 여기에 들어갈 말만 생각한다면 그냥 교육기관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기억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을 맥락에 맞게 쓰도록 하려면 문제 주제가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위탁교육기관이라고 쓰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씩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교육기관으로만 쓰셨다거나 하면은 채점할 때 약간의 논의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정확한 답은 위탁교육기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실태조사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하게 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되니까 네, 쉽게 요거는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거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새로운 내용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 굉장히 교육과정 문제가 중등 같은 경우는 매년 나오는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애는 많이 나오고 어떤 애는 적게 나오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매년 이제 기출문제가 나왔을 때 교육과정이 얼마나 나왔느냐를 배점을 다 합해서 이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정해져 있는 분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맞추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중등 특수는 이제 초등이나 뭐 유특에 비해서 교육과정이 조금 비중이 적은 편이긴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나온다라는 주된 교과에서도 아직 안 나온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새롭게 이제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근거하여서 쓰도록 한 문제가 나와서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이제 답안을 좀 얘기를 듣고 한 결과 뭐, 이제 잘 추측하셔서 찍으신 분들은 맞추시고, 그렇지 못하면 좀 틀리신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꼭 이렇게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내지 않고, 실제로 중등특수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뭐, 국공기에서도 낼 것이 굉장히 많고, 기본교육과정도 낼 게 아직 많은데, 이렇게 좀 너무 이제 다들 생각하지 않은, 잘 보지 않는 부분에서 꼭 냈어야 하나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이 중등특수도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이제 새로운 교과에서, 기본교육과정 새로운 교과 사회에서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중등특수도 교육과정을 이제 조금 더 교과를 조금 더 확장해서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중등특수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도 그렇지만 막 세세하고 막 지역적이고 그런 문제가 교육과정에 거의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제 중등특수도 이제 교육과정을 너무 가리지 말고 크게 어떤 교과가 이제 범위는 다 넓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째로 버리고 이런 거 없이 전체적인 틀은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답안은 제가 이제 다 직업과 자립, 일상생활 기술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교육과정은 이거 그대로 쓰셔야 이제 맞게 채점이 되었을 것이에요. 아무튼 그런 거 참고하셔서 이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중등특수 공부할 때 이제 교육과정 너무 이제 편식해서 공부하지 말고 우리 좀 전체적으로 봐두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의사소통장애에 대한 문제이고 이거는 뭐 간단하게 기본 공부하시면은 다 맞추실 수 있고 맞추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오조음의 유형을 쓰라고 했고요. 문제에도 명확하게 요건을 주었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조음, 방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오조음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음 위치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조음 방법에 따라서 볼 수도 있는데 방법에 근거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실 때 방법에 근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억에 들어가는 접근법 이 부분도 기출로 정말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지금 해설을 보시면은 이전 기출 출제 여부라고 해서 OX를 해놨죠. 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이제 한 번 이상 여러 번 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다 출제가 되었던 기출의 내용이고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새롭게 나온 부분인데 X는 여러분들 대부분 보시면 교육과정은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은 똑같은 데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제 줄표를 하였고요. X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기출 문제는 정말 이제 중요한 자료라는 거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의사소통 장애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특히나 중등에서 자주 다뤄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이 보시면은 자가용 장난감처럼 즈 음소가 포함되는 단어를 잘 발음하지 못한다. 이를 지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조음 장애에 대한 그런 지도 접근법이죠.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 언어인지적 중에서. 그래서 언어인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접근에는 다시 전통적인 것과 언어인지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통적인 것 말고 언어인지적인 접근법 중에서 이것이 있는데
이제 발달 과정에 나와 있는 키워드가 무엇이냐. 발음을 단순화하는 비정상적인 이 현상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의문 변동 접근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이론 공부하셨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방법에 따라서 이제 보시는 거니까요. 지금 풍선을 풍턴, 책상을 책강, 반바지를 반바디, 그 다음에 자전거에서 지읒을 전부 다 드라는 발음을 하고 있고, 이건 전부 다 방법상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폐쇄음화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도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A에서 마지막 기입형으로 나온 이 문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내용상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제 이게 새롭게 나오긴 했습니다. 새롭게 나왔지만 이제 지적장애에서 AAIDD라고 하는 이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매년 그 부분에서 어떤 문제들이 꼭 나옵니다. 거의. 그래서 이 모델도 사실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나 AAIDD에서 지원이라는 테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도 중등에서 지원 요구하는 SIS 척도에 대해서도 나왔었죠, 새롭게.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좀 뭐 지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실 텐데, 그렇게 문의도 하셨지만 지엽적인 내용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인데 새롭게 나온 것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에도 지적장애에서 AAIDD는 여러분들 통째로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좀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적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을 파악하든 진단을 하든 가장 기본 근거가 되는 그런 이론 체계이기 때문에 AAIDD는 앞으로도 열심히 봐두시고요. 이 모델은 이제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파악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론적 모델이고 AAIDD에서 제시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갈 이제 용어를 쓰시는 거고, 이 내용이 또 올해 초등 문제에서도 나왔죠. 올해 초등에서는 이 개인적 성과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쓰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중등에서는 요 안에 들어가는 이제 말을 쓰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특정 용어를 정확히 외우지 않으셨더라도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약간 이런 의미이겠다라는 건 추측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과 요구의 이것이라고 해두고 필요한 지원 요구를 창출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먼저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불일치 또는 부조화 둘 다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영어 용어에 대해서 번역을 할 때 불일치라고 하기도 하고 부조화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불일치나 부조화라고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그 이제 간격을 보는 거죠. 실제로 학생이 갖고 있는 능력과 요구하는 그런 내용 사이의 어떤 불일치나 부조화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이 부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요구를 이제 파악을 하여서 그에 따라 개별화된 지원을 하면 그에 따라서 개인적인 성과가 증진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답은 부조화나 불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이 모델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내년 대비해서 공부하실 때 꼼꼼하게 잘 봐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그 단서를 줬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중도장애 학생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이동, 의사소통, 그리고 이것과 같은 생활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교육과정이랑 관련을 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 중에 이것이 있다라고 해서 또 그대로 주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핵심 역량은 여러분들 그래도 다 보시는 편이니까 뒷부분에 나와 있는 설명 보고 자기관리라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중등에서 자기관리는 원래 유아, 초등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등은 지적장애도 그렇지만 전환교육에서도 그렇고요. 중도장애랑 관련해서도 자기관리의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랑 관련된 개념도 앞으로 공부하실 때 열심히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중요한 용어를 쓰도록 한 그런 기입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기입형 보셨고 다음 문제부터 이제 서술형 보실 텐데 서술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기출들을 연도별로 이렇게 쭉 보셨을 때도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점점 문제가 이제 단순하게 암기해서 쓰는 문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고요. 물론
암기를 해야 정확하게 인출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암기도 기본이지만 이론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해서 그에 맞는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특히 중등은 여러분들 모든 서술 문제가 요즘은 이렇게 작성 방법이라는 것을 주죠. 그래서 이 작성 방법에 맞게 이 동그라미의 순서에 맞게 서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답안을 쓰실 때는 이 작성 방법에서 제시한 동그라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때도 동그라미 쓰고 이거에 대한 답 쓰고 동그라미 쓰고 이거에 대한 답 쓰고 그렇게 쓰셔도 무방하고요. 기본적으로 서술형은 문장으로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랑 상관없이 동그라미 표시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 단락으로 깔끔하게 문장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작성 방법에서 제시한 이 조건에 충실하여서 이걸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물론 문제도 다 보셔야 되지만 이걸 잘 보시고 여기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그에 따라서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보시는 게 정말 가장 기본인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 시험 상황에서는 이걸 꼼꼼하게 보지 못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계속 봤는데 뭔가를 빠뜨리고 봤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기출문제를 이제 뭐 3월이든 4월이든 그때부터 시작하실 때 문제를 계속 보실 거잖아요. 그럴 때부터 계속 문제를 꼼꼼하게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그 훈련을 정말 꾸준히 장기적으로 해서 완전히 내 몸에 체화되도록 하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등에서 서술형은 이 부분을 정말 작성 방법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 방법에 보시면 이건 다 이제 서술형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두고 이제 고쳐라 또는 이유를 써라. 다른 방향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고 뭐 두 가지를 고르고 그것을 고치라고 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또 나오면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치라고 하면 틀린 부분은 이 부분이고 이게 틀렸다라고만 쓰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유를 쓰라고 해라. 예를 들어서 뭐 행동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써라. 이 문제도 나와 있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다 보면 틀린 걸 고르고 틀린 이유를 써라.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는 그냥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틀렸다. 이건 답이 아니에요. 틀렸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자꾸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때문에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이유가 제시가 된 게 아니거든요. 이유를 준다는 것은 그게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 이론적인 근거든 아니면 문제 안에 나와 있는 상황이든 부연 설명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틀렸다라는 걸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그 문제의 요구에 맞게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문제 볼 때마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도 반드시 서술 문제는 작성 방법에 가장 이제 초점을 두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먼저 가는 자폐성 장애 학생 D에 대한 설명이 이제 가에 나와 있고 나는 행동 지원 계획 안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학생 D의 특성을 보시면 A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뭔가 이제 문제의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제가 이제 공간을 좀 이렇게 조정하느라 작성 방법 여기 나와 있고요. 나를 보시면 행동 지원 계획안이라고 해서 이 문제는 바로 어떤 전략인지 줬죠? 그래서 파워카드 전략이라고 중재를 제시했고요. 파워카드의 어떤 개념도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는 좀 뭐 개념이나 이런 걸 주지 않았어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개념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교수하기 위해서 무엇을 교수하기 위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교수하기 위해서 이런 게 이제 이 문제의 어떤 목적이나 의도에 대한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학생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파워카드의 핵심. 학생의 특별한 무엇? 관심과 강점. 이게 파워카드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 이것을 포함하는 무슨 지원? 시각적인 지원 방법이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이 사실 강론서마다 파워카드에서 설명을 할 때, 파워카드에 대해서 강론서가 설명을 할 때 이런 내용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장에 대한 표현이나 뭐 길이나 이런 건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 공부를 하실 때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론 공부를 하시면 정리하는 뭐 단거나 노트라던가 단거나 책이라던가 서브 노트가 있겠죠. 거기에 파워카드 부분에다가 이런 이제 2020년에 파워카드에 대한 정의가 기출문제에선 이렇게도 표현되었다라는 걸 옮겨 적어 두시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기출 분석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죠.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을 모두 빠짐없이 보시고 중략해 놨고 목표 행동은 대화할 때 친구의 기분을 고려해서 말하기가 이제 목표이고요. 구성 요소, 파워카드에 대한 문제가 그동안의 기출을 보시면 대부분 이 구성 요소를 쓰는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파워카드는 이 두 가지가 구성 요소죠. 그래서 하나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각본 같은 게 되는 것이고요. 명함 크기의 파워카드, 요 두 가지가 구성 요소인데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면 뭘 물어보는 것이냐? 시나리오에 학생 D가 영웅시하는 가수 E에, 여기에도 보시면 학생 D가 영웅시하는, 좋아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무나 영시하지 않거든요. 좋아하는 가수 E의 사진을 포함한다. 왜? 파워카드 아까 보셨죠? 학생의 특별한 관심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시하는 가수 E의 사진을 포함한다. 시나리오는 학생 D의 이 수준을 고려해서 작성하고, 시나리오는 첫 번째 문단에 이것을 넣어주고, 두 번째 문단에는 이제 D가 기분을 고려해서 말할 수 있는 이제 행동을 세 개나 또는 5개의 단계로 나눠서 제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파워카드는 이제 학생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작은 카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작성 광물 보세요. 가에 A와 같은 행동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자폐성 장애 학생의 무슨 특성이냐? 인지적 특성. 그래서 자폐성 장애 학생의 특성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쉽게 아시겠지만 사회적 특성도 있고 행동적 특성도 있고 인지적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중에 인지적 특성과 관련 지어서 쓰라고 했어요. 이유를.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서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 미리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자폐 인지적 특성이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죠. 중앙응집 능력의 결함이라던가 마음 이론의 결함이라던가 실행 기능의 결함 또는 뭐 좀 더 포괄적으로는 기억 결함, 주의 집중 결함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A 부분을 보라고 하였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친구의 얼굴 표정이나 눈빛을 보고 감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 보이고 친구가 싫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나치게 솔직하게 말하고 친구의 관심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이 학생 D가 갖고 있는 것은 마음맹이죠. 그래서 마음 이론의 결함.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건데 이 문제는 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를 써라. 그러니까 A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이유는 자폐 학생들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마음 이론의 결함 때문이다. 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 특성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되셨고요. 나의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라. 여기 들어가는 것은 이제 인지입니다. 이제 강론서나 책에 보면 이제 인지 수준에 맞추어서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인지 및 언어라고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책에는 인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언어 수준도 사실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지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지는 우선 꼭 들어가야 되고 인지 및 언어는 이제 채점을 할 때 약간 이제 유동성이 또는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게 해줬을 가능성도 꽤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기억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인지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 나의 이제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밑줄 친 B의 목표 행동을 고려해서 한 가지를 써라. 대화할 때 친구의 기분을 고려해서 말하기라는 걸 이거를 이제 잘 고려하고요. 그리고 이제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라. 첫 번째 문단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강론서에 보시면 시나리오를 구성할 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답안에 지금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은 답안에 제가 써드린 것은 이 표현이나 이 문장을 그대로 외워서 쓰셔야 돼요.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이제 강론에 근거하여서 이 문제와 합쳐서 연결 지어서 이런 문장이 가장 이제 예시가 될 수 있는 답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문장을 꼭 똑같이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의미가 이제 핵심 의미가 들어가도록 서술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예시 답안을 보시면은요.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은 학생 D가 좋아하는 가수 E가 대화할 때 친구의 기분을 고려해서 말하는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니은에 해당하는 이 답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뭘까요? 뭐냐? 우선 이 파워카드는 여기에도 이제 힌트가 나왔고 기본 이론이기도 하고 또 지금 보시면은 가수 E를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파워카드는 학생의 특별한 관심을 활용하는 게 꼭 들어가야 되고요. 이 첫 번째 문단에는 뭐가 꼭 들어가야 되냐면 학생의 이제 특별한 관심의 그 대상이 어떻게 하는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니은에 들어가는 이제 내용을 쓰실 때 반드시 쓰셔야 되는 건 학생이 좋아하는 가수 E가 이제 이 등장한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를 고려해야 되죠. 이 목표 행동도 꼭 반영을 하라고 문제 작성 방법을 줬기 때문에 학생이 좋아하는 가수 E가 대화를 할 때 친구들의 기분을 어떻게 고려해서 대화하는지를 제시한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완전히 이제 채점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문제는 이제 뭐 답을 이제 쓰실 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제 생각은 마지막 동그라미를 실수 없이 쓰시느냐 아니냐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요거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등 문제는 사실 좀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가 좀 일정하게 이런 게 꼭 나온다 이런 경향이 조금 뭐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쩔 때는 조금 이제 간단하게 나오고 어쩔 때는 좀 많이 나오고 많다기보다는 좀 한 문제 통째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교육과정 문제가 통째로 좀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문제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교육과정의 이 부분의 답이 당연히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답안에 드린 것이랑 똑같이 쓰셔야 돼요. 교육과정이나 법은 거의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는 게 중요한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총론을 공부하시거나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쓰도록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유형으로 한 문제가 통째로 서술형이 교육과정 문제로 나왔었다. 이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작성 방법에도 보시면은 다 어디에 근거하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해야 되는 그 부분에 근거하여서 문제 기억에 이제 관련되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쓰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복식학급이나 집중이술에 대한 문제이고 사실 이제 외우시는 분들은 힘들게 외우시니까 쓸 때 생각도 덜 나고 그러실 수 있었지만 사실 집중이수나 복식학급 이거는 뭐 총론에서 나올 법한 중요한 주제들이 나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유형만 보시고요.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꼭 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7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7번 보시면 가는 뇌성마비 학생 F의 의사소통 특성이고 나는 학생 F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사가 작성한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활용 계획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학생 F의 특성을 보시면 의사소통 특성을 보시면 이제 웩슬러 검사 결과가 75라고 이제 언어 이해 지표 점수가 나와 있고 조음이 어렵다는 거 이제 발음이 잘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태블릿 PC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AC 활용 계획, 나에 이제 보시면 태블릿 PC를 활용하고 있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수업 내용이라고 나와 있고, 문장 어순에 맞게 표현하기라고 해서 기억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어휘 목록의 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 선택 기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 AAC에서 여러분들 뭐 기출도 여러 번 되었던 중요한 주제들이죠. 주제 자체는.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이제 헷갈리도록 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제 작성 방법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나의 밑줄 기억과 관련된 용어를 언어의 3가지 하위 체계 구성 요소 중에서 한 가지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의 하위 체계, 언어의 구성 요소, 언어의 하위 영역 이런 문제도 종종 기출로 나오고 올해도 다 또 나오고 있어요. 다른 전공 유아초등에서도 이제 초등에서 다뤄졌는데 이제 이 언어의 요소를 쓰도록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기출 문제를 보시면 언어의 요소, 하위 요소는 사실 3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고 5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 기준을 두고 써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거의 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3가지 중에 쓰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용이거나 사용이거나 이제 형식이겠죠. 형식 또는 형태.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억과 관련된 걸 쓰라고 했어요. 문장의 어순에 맞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장의 어순이니까 구문론이잖아요. 구문론이 포함되는 것 3가지 중에 하나니까 형식. 기본적으로 형식이라고 많이 쓰시는데 형태라고 하셔도 됩니다. 형태라고 하는 건 형태소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3가지를 쓸 때 형식 대신 형태라는 용어를 쓰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나 형태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중등 문제가 서술형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막 용어만 쓰도록 하는 문제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서술 문제는 서술하도록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 만큼 서술형인데 그냥 들어갈 말을 써라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문제도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형식 이렇게만 쓰시는 것은 사실 서술형 문제에 맞지 않은 형식이고요. 그 답안 작성 자체가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기억에 대한 용어는 형식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간단하게 차례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의 니은에 해당하는 어휘 목록 구성 전략. 어휘 목록 구성 전략.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 부분이죠. 이제 AAC에서 되게 중요한 게 어휘. 그러니까 그 개인 개별 학생에게 어떤 어휘를 통해서 AAC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게끔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학생은 주어진 그 어휘, 구성되어 있는 어휘를 가지고 선택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휘에 대한 전략은 크게 수집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집한 어휘를
구성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공부하셨죠, 그죠? 그래서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다시 또 나누면 수집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어휘를 수집할 것이냐라고 하는 접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을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발달론적으로 접근을 하든 뭐 어떻게 접근법을 하나를 선택해서 어휘를 이제 모았다. 그런데 이제 그걸 모을 때 수집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방법에는 뭐 체크리스트도 있고 일지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수집을 했으면 수집한 내용을 뭐 해야 되느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휘 목록 구성 전략이죠. 그래서 문법적 범주에 따라서 의미론적인 것에 따라서 환경 활동 중심에 따라서 이렇게 전략이 그때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 무슨 전략이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계속 보시면 문장의 어순에 맞게 어휘 목록도 문법 요소나 품사 등 수업 내용에 관련된 어휘 목록을 하는데 문법 요소나 품사 등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내용에 근거하여 보면 니은에 해당하는 어휘 목록 구성 전략은 그러니까 답을 쓰실 때도 니은에 해당하는 어휘 구성 전략은 문법적 범주에 따른 구성 전략이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문법적 범주 이용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되고요. 기억은 이것이다. 니은은 이것이다. 이렇게 쓰시는 방법 아시겠죠? 예시 답안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 보시면은 기억의 수업 내용을 고려하여 보세요. 기억의 수업 내용을 고려하라고 한 거는 뭐냐면 문장을 어순에 맞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 따라서 어순에 맞게 어순 그러니까 순서에 맞게 표현하는 것을 고려해서 어휘 목록을 구성할 때 어휘를 배열하는 방법. 그래서 문법적 범주에 따른 전략 하위에 다시 방법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특히 또 이 문제는 여기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이 잘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냥 근거해서 쓰시면 나, 너, 우리 학교 집밥 과자. 그 다음은 을를 이가 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조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 서술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니은에 고려해서 이제 보시면 뭐에 따라서 하는 거냐 그대로 쓰시면 돼요. 목표랑 이런 것들을 관련 지어서 그대로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을 고려해서 구어의 어순, 지금 문장의 어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AAC는 실제로 말을 하는 것 대신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어순, 그러니까 구어의 어순을 고려하여 또는 이제 구어의 어순에 따라 문법적인 기능, 문법적 기능이라는 게 말 그대로 문장의 어순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법의 기능에 따라서 어휘를 배열해 주는 것이다. 이거에 따라 배열을 했으니까. 이게 전략 중에 하나이고요. 요걸 그대로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실제로 이 부분 답을 쓰실 때는 실제로 적용된 내용이 막 새롭거나 한 건 아니지만 좀 정리를 잘 머릿속으로 잘 하셔서 깔끔하게 쓰셔야 되는 그런 답안이었고요. 그다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마지막. 나의 디귿에 해당하는 어휘 선택 기법 한 가지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나의 디귿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자, 화면이나 대체 입력 기기를 뭐라고 했냐면 직접 접촉하거나 누르고 있음. 그리고 지금 어디를 누른다고 했냐면요. 화면이나 대체 입력 기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는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항목이 있을 것이고요. 그 항목이 나와 있는 화면이나 그것을 선택하는 대체 입력 기기. 우리도 무엇이든 우리가 컴퓨터 학원 할 때도 입력 기기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입력 기기, 대체 입력 기기지만 어쨌든 입력 기능을 하는 화면이나 대체 입력 기기를 직접 접촉하거나 누르고 있음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있을 동안에는 선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을 접촉하거나 누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럴 동안에는 선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끝까지 보시면 선택하고자 하는 해당 항목에 커서가 내가 이제 누르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거나 누르고 있을 때 그것을 계속 누르고 있을 동안은 선택이 되지 않다가 그것이 해당 항목에 커서가 도달했을 때 여기서 커서는 뭔가요? 커서는 어떤 항목, 내가 지금 뭔가를 이제 조작을 하고 있거나 할 때, 내가 지금, 뭐 누르고 있든 아니면 그곳을 바로 클릭을 하든 무엇이든, 내가 어떤 부분에 지금 이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위치를 깜빡깜빡하면서 표시해주는 것이 커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항목에 커서가 도달했을 때 접촉하고 있던 것을 떼게 되면 그 항목이 선택된다.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 보면 크게 우리가 이제 선택 기법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직접이 있고 간접이 있습니다. 그죠? 직접 간접이 있는데 여기에서 화면이나 대체 입력 기기를 직접 접촉하거나 누르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직접 접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헷갈리신 분들은 직접 접촉을 하는데 커서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근데 이거는 좀 커서를 좀 잘못 너무 한정된 의미로만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커서라고 하는 것은 직접 선택을 할 때에도 그냥 어쨌든 내가 직접 선택이든 간접 선택이든 내가 원하는 어떤 항목,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서 지금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느냐라는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 커서이기 때문에 직접 선택에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쯤에 지금 이제 도달했구나. 그때 떼자.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선택의 방법 중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기법을 하나 쓰라 했고 여기 명백하게 어떤 것인지가 나와 있죠. 누르고 있을 때는 선택이 되지 않다가 그것을 떼게 되면 그 항목이 선택된다. 그래서 직접 선택 중에서 해제 활성화 기법이라고 쓰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훑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훑기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신 분들도 사실 이게 약간 이제 선택하고자 하는 항목에 커서가 도달하면 이런 표현이 간접 선택에 자꾸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간접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내가 그 항목을 선택할 수가 없어서 그 직접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자동적으로든 어떻게든 이제 훑어주고 있고 어떤 항목이 도달했을 때 내가 스위치를 통해서 그 커서, 도달한 커서가 이제 있을 때, 도달했을 때 스위치를 통해서 선택한다는 그런 설명을 할 때 이런 표현이 간접 선택할 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 요 부분, 항목의 커서가 도달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아마 간접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신 부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니은 안에서는요. 간접 선택의 핵심이 없어요. 간접 선택은 커서가 핵심이 아니에요. 커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접에서든 간접에서든 이제 어떤 항목에 도달했을 때 그 위치를 표시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게 간접이다, 직접이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간접 선택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선택과 간접 선택의 어떤 차이점이나 특성을 이제 구분할 때 나오는 설명들을 떠올리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 직접 선택을 하기가 어렵고 직접 내가 신체적으로 접촉이든 비접촉이든 직접 선택은 다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하기 어렵거나 할 때 이제 항목을 이제 훑어주고 내가 선택하는 건 이제 사용자가 선택하는 건 훑어주는 화면이나 어떤 대체 입력 기기를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기기와 사용자 사이에 하나의 단계가 더 있어요. 그래서 직접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접촉이든 비접촉이든 이 사이에 어떤 하나의 수단을 더 추가하여서 그것을 선택해서 얘가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게 스위치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선택해야 되는 항목과 사용자 사이에 하나의 단계가 더 추가되어 있다는 그런 상황이 어떤 방식이나 어떤 표현으로든 나와야 간접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직접 선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는 어떤 표현에 너무 표현을 좀 제한적으로 이해를 하시거나 무조건 이 말이 나오면 간접 선택이야. 이렇게 보셨다면 헷갈리셨을 수 있지만 이 디귿에 나와 있는 의미 이게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걸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직접 선택이고 해제 활성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또 문의도 많으시고 하셔서 제가 좀 해설에도 답안 팁으로 좀 써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로도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전히 좀 헷갈리시거나 의문이 생기시면 이 부분을 또 읽어보시면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이걸 계속 문의를 하시고 하시는 걸 보시면서 또 제가 느낀 거는 여러분들이 강론 공부도 하시고 이론서 공부는 어쨌든 공부할 양이 많고 하니까 무조건 외우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실 때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특히 특학은 역시나 어떤 기본 개념, 무슨 개념이든 무슨 전략이든 이해를 하셔야 문제에 잘 적용하실 수 있고 이제 실수를 좀 줄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 7번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은 청각장애에 대한 문제이고요. 청각장애 학생 주의 특성이고 나는 학생 주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서 두 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학생 주의 발화 수정 전략을 써라. 전략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주의 특성을 보시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고 주로 음성 언어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독화로 음성 언어를 수용하나
독화의 시각적인 한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보인다. 기억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말 명료도는 이제 독화랑 같이 늘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죠. 그리고 대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발화 수정 전략이라 하는 것이 또 나왔어요. 바로 작성 방법을 보시면 가의 밑줄 친 A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여 여러분들 답 쓰실 때 요즘 문제는 점점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긴 합니다만 서술형 보시면 어디를 고려해라. 이런 거 정확하게 줍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학생 A의 특성에 근거해서 학생 B의 특성을 고려해서 밑줄 친 어디를 고려해서 또는 관련지어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답을 쓰실 때 그 부분을 반영하셔서 예를 들어서 때에 따라서는 그 문장, 답안의 문장에 그걸 꼭 연결해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말을 쓰지 않아도 반드시 고려하라고 하는 건 답안에 대한 어떤 결론을 지을 때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고려해서 독화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라. 독화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라. 그리고 그 의미를 서술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A 있죠, A. 이 부분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기억의 명칭이 무엇인지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A를 고려하라는 말이 없이 그냥 기억이라고만 나와 있으면 그냥 독화소라고 해도 돼요. 하지만 A를 고려한 기억의 명칭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의 핵심 의미가 뭔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A를 보시면 독화로 음성 언어를 수용하나 독화의 무슨 한계? 시각적인 한계.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시각적인 한계를 고려하여서 이 명칭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기억의 독화소만 쓰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고 A를 고려해서 기억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독화소가 아니라 시각적 한계를 나타내 주는 그런 표현의 용어들이 있죠. 그럼 뭐냐? 시각적 한계를 이제 갖는다는 특성을 쓸 때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동형 이음어가 있고 낮은 가시도가 있어요. 낮은 가시도, 그죠? 그래서 시각적 한계로 인해서 독화가 어렵다라는 걸 설명할 때 핵심 두 가지는 동형 이음어거나 낮은 가시도예요. 그러면 그중에 뭔가라는 걸 보시면 무브프가 나옵니다. 무브프는 전부 다 가시도가 있는 발음이죠. 낮은 가시도라고 하는 것은 치조음부터 해서 우리 입 안에서 발음되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 바깥에서 봤을 때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것을 낮은 가시도라고 하는데 무브프는 전부 다 양수음이기 때문에 가시도가 낮지 않습니다. 보여요. 그런데 무브프는 모두 다 양수음이기 때문에 같은 입모양이라서 같은 입모양인데 음이 다르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동형 이음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시각적 한계를 고려한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를 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형 이음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 또 이제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질문하셨냐면 동형 이음어는 단어여야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동형 이음어라고 했지만 동형 이음어라는 그 뜻은 단어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요. 그 음은 다른데 이제 그 입모양은 같은데 음이 다른 그 자체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도 참고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답안 팁에다가 동형 이음어의 정의를 찾아서 적어드렸죠. 아시겠죠? 그래서 동형 이음어다. 이렇게 이게 정확한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를 보실 때도 어디를 고려해서 뭘 써라. 만약에 이걸 빼먹고 그냥 이것만 보잖아요? 그럼 독화소라고 쓰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고려해서 어디에 근거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지 빠짐없이 실수 없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에 밑줄 친 니은과 같은 발음의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를 써라. 이거는 좀 이제 지엽적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이제 정확히 알고 그 부분을 봐야 이제 알 수 있는 문제고, 이 문제는 말 명료도, 청각장애 학생의 어떤 발성, 발화 특성 이런 거 이제 설명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 발음 시 아에 가깝게 발음하는 거, 요 자체를 모음의 중성화라고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음의 대치 이런 거 아니고요. 이런 현상 자체를 모음의 중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청각장애 학생의 어떤 특성, 발화 특성, 이제 언어 특성에 보면 나와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많이 정확히 쓰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나의 대화 내용을 참고해서 다의 디귿에 해당하는 수정 내용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반복, 수정, 부연 설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도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요, 이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쓰실 때 이 문제에서 준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거를 참고해서 거의 이거랑 비슷한 방향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은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그대로 이제 학생이 반복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고, 부연 설명은 학생이 지금
먼저 발화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라고 하니까 제가 아까 지웠어요 라는 걸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 발화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지수가 결석했어요라는 말을 비수가 겨서 해서요라고 했지만 이제 뭐라고라고 하니까 비수가 안 와서요라고는 의도로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고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시면 되고 무슨 문장으로 무슨 표현으로 쓸까 이런 게 고민이 되면 이런 문제 상황에서는 이 문제 제시된 것을 참고해서 거의 비슷하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 발화를 고쳐서 말함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거기에 조금만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쓰고 싶으시면 의미의 변화 없이 이전 발화를 고쳐서 말함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독화조에 대한 것만 좀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면은 무난하게 맞추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은 이제 시각장애 문제가 되겠고 시각장애 학생 H와 I의 특성이고 나는 특수교사가 작성한 보조공학 지원 계획이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약간 이제 적용된 내용이 약간 새로운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표시도 X로 해놓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선, 기출이 됐던 부분도 있고, 좀 새롭게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H랑 I의 특성이 나와 있고, 보조공학 지원 계획도 H랑 I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을 보시면, 또 보세요. 가의 학생 H의 특성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학생 H의 특성, 이 부분에 근거하여, 나의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그 이유를 한 가지 서술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 배율과 시야를 고려해서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그 이유를 쓸 때 배율과 시야를 답안의 내용에 다 반영해서 다 보여주면서 쓰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H 보시면 이제 시각장애인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보조공학기기를 쓰거나 할 때 그게 이제 저시력 학생을 위한 거냐 전맹 학생을 위한 거냐라는 것도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 저시력 같은 경우도 원거리인지 근거리인지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도로 표지판을 보기 위해서 적합한 배율의 단한 망원경을 추천하려고 한다. 망원경은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하실 때 원칙은 무엇인가요? 양쪽 다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한쪽만 착용해야 된다면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어느 쪽으로 하나요? 좋은 쪽으로 하거든요. 그 내용은 또 수년 전에 기출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 문제 주제는 또 사실 기출문제 반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세세한 부분 한 가지가 약간 새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기출문제가 결국은 반복이 되는데 그 나왔던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되거나 조금 주변에 있는 내용이 같이 나오거나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좀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합한 배율의 단한 망원경이기 때문에 단한이면 오른쪽이나 왼쪽 중에 어느 쪽을 이제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좋은 쪽. 그래서 단한 망원경을 어느 쪽 눈에 사용할지를 결정하는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고 좌안과 우한 쪽에서 어느 쪽을 찾아야 될까요? 좋은 쪽. 우한이 좋은 쪽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뭐 공부하시면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으니까 수치만 보셔도 되지만 이 수치는 그럼 뭐냐? 이 수치는 이제 볼 수 있는 거리를 나타내 주는 그런 수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계산해 보셔도 되고 아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보시면 우한이 더 좋다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우한을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하고 그 이유를 쓸 때 우선 이 답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좌안보다 우한이 어떤 눈이기 때문에 시력이 더 좋은 눈이기 때문이다라는 걸 쓰셔야 되고요. 그걸 쓰실 때 배율과 시야를 고려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좋은 눈일수록 배율은 어떨까요? 더 상대적으로 덜 높은 배율을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배율을 높게 가면 갈수록 뭐가 좁아지나요?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쓸 때 배율은 또 배율대로 확장을 그러니까 높게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시야가 너무 좁아지면 보는데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쪽 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이제 적정 배율을 통해서 더 이제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의 예를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 9번의 답안은 실제 강론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시력이 더 좋은 우한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그죠? 그 이유는 더 낮은 배율을 사용함으로써 더 넓은 시야로 편안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 있죠. 그 이유는 이유 문장 있죠? 요건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강론을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해서 답안을 써드린 건데 이런 의미가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게 쓰셨으면 돼요. 편안하게 본다고 이런 말은 꼭 안 들어가도 되고 중요한 거는 더 낮은 배율을 사용해서 시야가 더 넓어지도록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가의 학생 H의 특성을 또 근거하여서 H가 계속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 나의 니은에 해당하는 배율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단암 망원경의 배율을 이제 써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또 무엇을 힌트로 줬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단이라고 해서요. 목표 원거리 시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목표 원거리 시력이 있고 이 학생이 지금 우한에 이제 사용을 할 것이니까 우한에 대한 이제 시력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왠지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해서 많이 맞추신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에도 이제 해설해서 써드렸지만 망원경의 배율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그 시각장애 책에 보면은 현재 원거리 시력 분의 목표 원거리 시력이라고 해서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몇 배 더 배율을 높여줄 거냐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런 걸 정확하게 모르셨어도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잘 추측하셔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어졌으니까 이걸 활용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해설해 보시면은 현재 원거리 시력 0.06이죠. 그래서 현재 원거리 시력. 그래서 0.06 분의 0.3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을 쓰실 때 니은에 해당하는 배율은 5이다. 이 부분이 좀 이제 새롭다면 새로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보시면 가의 아이의 특성에 근거해서 이제 아이 학생의 이제 근거하여서 나의 밑줄친 디귿에 적합한 보조공학 기기를 써라. 그래서 디귿에 적합한 것을 쓰는데 지금 아이의 특성을 보시면 시야는 정상인데 낮은 대비 감도를 다룰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대비에 대한 어떤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근거리 자료 읽기를 위해서 고배율 확대가 필요하다. 근거리죠? 아까는 이제 원거리였으니까 망원경이고 지금 이제 근거리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위해 책을 읽는다. 투사확대법을 적용한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하다. 그죠? 책을 읽고 근거리고 지금 학생은 대비 조절도 해야 되고 지금 고배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확대 독서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적절한 그런 보조공학기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그냥 아이에 근거해서 보조공학기기를 써라. 그러니까 답을 쓰실 때는 학생 아이에게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는 확대 독서기이다 라고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바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시겠어요. 자, 다음 문제는 자폐성 장애 학생 K의 특성이고 고확률 요구 연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사실 고확률 요구 연속이 처음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한 문제를 통째로 고확률 요구 연속에 대해서 좀 냈죠. 그래서 그거는 좀 새롭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확률 요구 연속에 대해서 이제 잠시만요. 네, 고확률 요구 연속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이제 페이지를 잘못 봐서 고확률 요구 연속이 아니라 11번이 고확률 요구 연속이고요. 10번부터 보시면 읽기 학습 장애 학생 J가 있고 통합학급에서 교사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의 예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보시면 내용 요소가 나와 있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학습 모형이 스테드가 적용이 됐구나. 그래서 스테드가 나오면 협동학습이 적용됐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듬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크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스테드를 적용하여서 수업을 하는 활동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읽기 활동을 하는데 읽기 전, 중, 후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의할 점이 나와 있어요. 큰 구조를 이렇게 보시고 바로 또 작성 방법을 보시면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모든 구성 방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술. 그래서 이제 기억해 보시면은 이전 시간에 성취한 점수를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협동학습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질적인 집단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너무 동질의 어떤 능력을 가진 학생들끼리 구성되지 않고 여러 수준의 학생들이 섞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질적인 어떤 집단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이질적인 집단 구성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이전 시간에 성취한 점수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억에 들어가는 모든 구성 방법을 써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도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답안을 보시면은 제가 써드린 내용은 성취도가 가장 높은 1명, 그 다음에 평균 수준 2명에서 4명, 성취가 낮은 학생 1명. 이런 식으로 이질적인 구성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앞에 이제 1명,
2명, 3명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구분해 드린 것도 강론에 그대로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이렇게 쓰도록 요구를 한 것일 수 있으나 이제 그것 쓰셨으면 더 정확한 답이 되셨겠지만 제 생각에 이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답안의 핵심은 어쨌든 학생들의 어떤 이전 성취 점수에 근거하여서 집단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 이질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 제가 답안에 써드린 그 앞부분 있죠? 앞부분은, 만약에 되게 구체적으로 요구한 상황이라면 출제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괄호 처리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질적인 이제 구성을 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질적으로 구성한다. 이거보다는 이제 이전 시간에 성취한 점수에 근거하여서 다양한 어떤 능력의 학생들이 한 집단에 포함되도록 이질적 구성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또 서술하라고 했거든요. 서술. 그죠? 그래서 서술을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전략 한 가지를 써라. 이거는 여러분들 글의 제목, 소제목, 그림 등을 훑어보고 글의 내용을 짐작한다. 요약하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장에 공부하시면 기본적으로 예측하기. 이제 앞으로 이제 짐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짐작하는 것이니까 예측하기로 뭐 쉽게 다 쓰셨던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것도 문의를 많이 하셨었는데 디귿과 같이 글을 구조화하는 전략. 디귿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디귿과 같이 글을 구조화하는 전략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글의 구조를 고려해서 주요 단어를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 글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전략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래픽 조직자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어떤 그래픽 조직자냐라는 걸 요구하는 문제, 상황이 맥락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문제에서 보시면 디귿과 같이 그냥 이렇게 글을 구조화하는 전략 한 가지를 써라. 그러니까 그래픽 조직자 전략.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이게 뭐 위계냐, 위계형 아니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위계형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오히려 틀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계형이냐, 계열형이냐, 뭐 순서형이냐 이거는 뭐에 따라 결정되나요, 여러분? 모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위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그런 제가 봤을 때 이 그래픽 조직자의 하위 유형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전략이냐, 글을 구조화해주는 그 전략이 뭐냐. 그러니까 그래픽 조직자라고 쓰시면 되고 괜히 여기에서 막 어떤 유형인지를 찾으시려고 하다가 오히려 뭐 위계형 이렇게 돼버리면 좀 내용에 맞지가 않아 버리죠. 어쨌든 그래픽 조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밑줄 친 리을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한 방법을 써라. 그래서 보시면은 이 문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여기를 잘 보셔야 된다. 스테드를 쭉 적용하는 과정인데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읽기 전, 중, 후로 왔다가 마지막에 글의 이해에 대한 개별 평가 후에 채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엇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냐면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모듬 성취, 그러니까 팀에 대한 성취를 평가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협동학습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중요한 게 이게 어떤 유형인지를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형별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상하고. 그래서 그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듬 성취 평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개별 향상 점수의 총합의 평균. 그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 부분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도 넘어가서 이제 11번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자폐성 장애 학생 K의 특성이고 고확률 요구 연속을 적용한 것이다. 다는 이것을 적용한 사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K의 특성을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지시 따르기가 가능하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면 하이파이브나 악수하는 것. 하이파이브나 악수는 좋아해요. 그런데 뭘 싫어하느냐? 의자에 앉기를 싫어해서 주로 교실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교재 목록이 나와 있고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고확률 요구 연속을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고확률 요구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고확률 요구라고 하는 것은 고확률은 학생이 지금 잘 보일 수 있는, 많이 보일 확률이 있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저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고확률과 저확률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고확률을 활용해서 저확률은 이제 학생에게 지도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잘 하지 않을 것 같고 뭐 싫어하건 잘 못하건 할 확률이 낮은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확률을 활용을 하는 행동의 타성을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학률 요구 연속의 장점은 이제 이거는 뭐 뚜렷하게 이 말만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학생이 잘 하지 못하고 잘 뭐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목표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이 좋아하고 잘하는 활동을 활용해서 목표 행동을 하도록 한다. 이거 자체가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게끔 쓰시면 되고 제가 또 예시 답안으로 써드린 것도 참고로 보시고 이런 의미,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학률 요구 연속 방법에 적용되는 과제 조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고학률 요구를 하려면 이미 학생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학생이 잘 보이는 행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생각해서 쓰셨어도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맞으면 되고 제가 이제 답으로 드린 거는 강론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이미 학습되어서 저장고에 있는 것이어야 되고 반응 시간이 짧아야 되고 요구에 대한 수능이 보장돼요. 수능이 보장돼야 고학률이 되니까 그 중에 두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좀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정확하게 쓰실 수 있는 답안이 되고요. 그래서 고학률 요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은 회계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해서 10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학률, 그러니까 여기는 학생이 잘 보일 수 있는 걸 막 하도록 하고 결국은 다 보세요. 저학률은 목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기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서 고학률을 쭉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잘 나와 있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지막 문제 보시면 고학률 요구 연속 방법 적용 시 학생 K가 저학률 요구에 계속해서 순응하는 행동을 보일 때 K가 저학률 요구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해서 의자에 앉기라는 것에 계속 순응하는 행동을 보인다. 교사가 그때 뭘 변경해야 되느냐? 라는 걸 한 가지 쓰라는 거예요. 이런 걸 준 것도 여기 보시면은 이런 사례 보시면 여기 또 뭐라고 했냐면 10회기라고 되어 있죠. 10회기. 그래서 10회기까지 했는데 보시면은 손뼉 치고요. 그 다음에 뭐 악수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점프하고 다 보시면 학생이 좋아하는 걸 결국을 해서 마지막에 의자에 앉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저학률 요구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앞부분을 점점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이 앞부분의 긴 절차를 점점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쓰실 답안은 고학률 요구에 대한 그런 횟수를 고학률 요구의 수를 어떻게 한다? 점점 감소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 고학률 요구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책에 나와 있지만 그게 많지 않거든요. 고학률 요구 연속을 뭐 구체적으로 다른 책이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과제 목록이라던가 사례 있죠? 요걸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예시로 다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건강장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이랑 관련된 내용이 같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보시면은요. 작성 방법 바로 보시면 가의 기억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주체를 써라. 그래서 이것도 서술형인데 거의 기입형처럼 나온 거예요. 시도교육청인데 이제 이 부분을 쓰실 때는 기억을 위한 주체는 시도교육청이다. 이렇게만 쓰고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가에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라.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시면 건강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취소 사유. 그래서 건강장애에 대한 게 또 꾸준히 나왔지만 이제 건강장애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시지만 어떻게 건강장애는 이제 그 질환이 다 나아서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이제 만약에 없어진다면 취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취소 사유를 한 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설을 잠깐 보시면 제가 땡땡땡 해서 세 가지를 써놨습니다. 이게 이제 박은혜 교수님 책에 보면 건강사유가 아니라 건강장애에 대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해당 질환이 완치된다 이런 거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접적인 그러니까 건강장애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그런 질병이 완치된 경우라던가 소속 학교로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것이 가능해진 경우 또는 소속 학교에서 휴학하거나 자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가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 한 가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 가에 밑줄 친 A를 참고해서 이제 괄호 안에 디귿에 들어가는 것을 쓰고 그리고 나의 리을 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나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학생 L이 이것을 앓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이걸 보고 그대로 쓰시면 되죠. 혈당검사, 인슐린, 식이요법 이런 말들 나오면은 당뇨. 그래서 소아당뇨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리을에 들어가는 거 쓰실 때 이제 좀 하나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그냥 소아당뇨에 대한 여러 가지 처치나 뭐 지원 방법이나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그거 중에 아무거나 쓰시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전체적인 맥락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에요. 응급 상황. 그러니까 평소에 뭐 꾸준히 관리할 때 필요한 내용 이런 거 쓰시는 건 답이 되지 않고 응급 상황. 그래서 경증으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타났을 때 즉시 활동 금지하고 즉시 혈당 측정하고 휴식 취하고 교사에게 연락하고 보호자 연락하는 것 중에서 그런 상황에 적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혹시나 뭐 여러 가지 쓰실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저혈당 나타났을 때 저혈당 관련 간식 먹는 거 이런 거 쓰시는 거죠. 저혈당 간식을 좀 풀어서 뭐 좀 그 예를 쓰시거나 하는 건 다 답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평소에 관리하는 내용 그런 거 쓰시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쓰시고 이제 그 점만 고려해서 응급처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서 쓰셨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A 보셨고요. 바로 얼른 B로 넘어가서 또 보시겠어요. B는 이제 기입형이 2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술형이고요. 그래서 B에서 1번 첫 번째 보시면 이건 간단해요. 이거는 정말 REBT 그다음에 범불안 장애가 답인데 정서행동 장애에서 DSM 기본적으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어떤 부분에 따라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양한 중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인지적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이것이다. 그래서 정서행동 장애 학생들이 보이는 부정적인 정서 반응과 행동의 원인을 비합리적인 신념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것을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게 있으니까 REBT인 거예요. 사실 논박은 정말 중요한 핵심이고요. 논박하면 비합리적인 핵심이 합리적인 신념으로 변화하여서 바람직한 정서를 보이게 된다. 그래서 REBT죠. 그래서 그리고 범불안 장애는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학생이 불안 장애의 핵심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어떤 걱정이냐에 따라서 이제 불안 장애가 나뉘어지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여러 학교와 가정 뭐 여러 상황에서 이제 불안 장애를 보이고 있고 쉽게 범불안 장애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범은 영어로 제너럴이고요. 이걸 간혹 예전 책에서는 일반적인 불안 장애라고도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입형 요건 간단하니까 쉽고 간단한 거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2번 보시면 학습장애 학생의 이제 쓰기에 대해서 일반 교사랑 특수교사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와 니은에 해당하는 교수법을 쓰라고 한 것이고요. 이것도 문제 맥락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용어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학생 B가 필기하는 모습과 필기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글씨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쓰기를 계획하고 있다. 어디에 중점을 둘까? 먼저 글씨를 바르고 정확하게 쓰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글씨 크기, 글자, 단어의 사이의 간격, 줄 맞춰 쓰기 등 올바른지 확인을 해라. 여기는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밑줄은 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밑줄에 대한 걸 보실 때도 앞뒤를 항상 다 보셔야 실수를 줄이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는 정확하게 써야 되고 간격도 맞아야 되고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쓰는 정확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확성이 길러진 그 다음에는 글씨를 잘 알아볼 수 있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잘 알아볼 수 있게 쓴다는 건 정확하게 썼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빠르게 쓸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목표로 해라.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을 물어봐도 또 말씀드리지만 밑줄 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뭔가 단서를 항상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목표로 해라. 그래서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글자를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다 줬죠.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힌트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창성에 대한 것이죠. 게다가 지금은 쓰기에 대한 거니까 쓰기, 유창성 이렇게 쓰시면 가장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럼 어떤 교수 방법을 쓰느냐, 사용하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과제 분석을 먼저 지금 니은은 이 전체를 의미하고 있죠. 먼저 과제 분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 키워드 먼저 시범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B가 글씨 쓰기 연습을 할 때 나타나는 실수를 확인해 주세요. 이후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주고 안내된 연습을 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선생님 지도를 점진적으로 줄이시고 나중에는 독립적으로 글씨를 쓰도록 해주세요. 그냥 그대로 키워드가 절차가 그대로 나와 있죠. 직접 교수법.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기본적인 이론 공부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고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땐 이런 기출에 나온 직접 교수법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렵지 않지만 시험에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사례나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제 지문 분석 이런 거 하시면서도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보시면 다음 문제는
이제 행동수정이랑 관련을 해서 관찰기록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바로 문제를 보시면 자폐 학생 C를 위한 행동지원 계획안의 일부이고 나는 행동을 관찰한 기록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시면 이제 행동지원 계획안이 나와 있고 목표 행동 잘 보셔야 되겠죠? 행동 수정은 항상 행동, 자극 행동, 그다음에 뭐 후속 결과 이런 관계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나와 있고 중재가 나와 있고 고려사항 나와 있고 관찰 기록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세세한 내용은 이제 작성 방법을 보고 보시겠어요? 가의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한 행동 중재 방법을 써라.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가의 괄호 안에 지금 이게 어떤 방법인지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는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시고 그죠? 이 부분을 보시고 중재 단계단 내용을 보시고 이게 어떤 방법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도 굉장히 그 중재 전략이 의미하는 키워드를 그대로 줬습니다. 보시면 목표 행동을 먼저 조작적으로 정의해요. 이건 모든 행동 수정에서 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목표 행동의 무슨 행동? 시작 행동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시작 행동을 정의하고요. 또 키워드가 그대로 나와 있죠. 목표 행동에 무엇한, 근접한, 한 번의 목표 행동에 이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근접한다는 건 점점 가까워지는 무슨 행동? 중간 행동. 여기까지만 보셔도 이제 키워드나 그 전략의 이해를 잘하고 계시면 아 이거구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중간 행동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중략하고요. 14분 동안 계속해서 의자에 앉아있기. 이런 식으로 중간 행동이 계속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보세요. 목표를 보시면 수업 시간에 15분 동안 앉아있는 것이 목표인데 30초, 2분, 2분 30초 쭉쭉쭉 해서 마지막에 15분 동안 이제 목표에 다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강화제를 이제 제공을 한다. 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이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15분이 되어서 강화제를 준다는 게 아니라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중간 행동에 도달할 때마다 그죠? 이 근접한 행동에 도달할 때마다 이제 강화를 해주는 것이죠. 중간 행동을 강화해서 그 다음은 그 다음 중간 행동을 강화하고 그 전 행동을 강화하지 않고 이런 차별 강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요? 이것은 행동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 형성의 어떤 핵심을 시작 행동, 중간 행동, 그 다음에 목표 행동의 어떤 성격 이런 걸 보시면서 다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의 기억에 해당하는 전략은 행동 형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가의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강화 계획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고 어쩌면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용어를 조금 자세하게 공부하셔야 정확하게 이거구나 하셨을 수도 있을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강화 계획의 초기에는 의자에 1분 30초 동안 지속해서 앉아있을 때마다 강화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은 뭐뭐 할 때마다 계속 강화구나 이러실 수 있는데 계속 강화는 어떤 행동을 보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자에 앉으면 강화, 앉으면 강화 이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앉았다는 거에서 강화해 주는 게 아니라 앉았을 때 초기에는 1분 30초 동안 지속해서 앉아 있으면 강화를 해주는 거죠. 이런 또 강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지속 시간 강화 계획이라는 것이 있죠. 이거는 뭐가 중요할 때 하는 강화 계획이냐면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을 지속하는 게 중요할 때 사용하는 강화 계획인 거예요. 그냥 계속 계획의 기본 의미는 그 행동을 보이면 그러니까 앉으면 강화, 앉으면 강화. 그런데 이거는 앉았다고 강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정해놓은 1분 30초라고 고정적으로 정해놓은 지속시간 동안 그 행동을 계속 지속했을 때 그럴 때마다 강화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 지속시간 강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나에서 사용한 관찰기록법의 유형을 쓰고 이 방법이 적절한 이유를 쓰라고 했죠. 가의 밑줄 친 A 목표 행동 특성과 관련지어서 한 가지를 서술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강화 계획이고요. 여러분들 막 시간이 막 여기저기 나오고 하니까 강화 계획, 관찰 계획 헷갈리시는데 강화 계획은 어떤 학생이 어떤 행동 우리가 목표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어떻게 강화할 거냐라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 관찰 기록은 학생을 보는 계획이죠. 관찰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찰 기록을 보시면 의자에 앉아 있는 관찰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행동 발생 1, 2, 3, 4 이렇게 여러 번 횟수가 있는데 이제 이 시간들이 다 뭔가요? 이 시간들이 전부 다 학생이 얼마나 이제 앉아 있었느냐라고 하는 지속 시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체 관찰 시간, 전체 지속 시간 100분율 이런 것들 나오죠. 그래서 이 나에서 관찰한 관찰 기록법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지속 시간 기록법이죠. 그리고 여기선 뭐 지속 시간 기록법이란 이 모양은 또 기출에 또 나왔었어요. 그대로 나왔었고 이런 지속 시간 기록법이 적절한 이유는
A랑 관련지어 쓰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대로 단서를 다 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지금 학생에게 목표로 삼는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수업 시간의 15분 동안 이게 바로 무엇인가요? 행동이 지속되는 게 중요한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행동의 특성과 관련 지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행동의 특성, 보통 이제 행동 수정에서 행동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빈도, 강도, 지속 시간, 지연 시간,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뭐 형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지속 시간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지속 시간을 이제 늘리는 것이 학생 A의 목표 행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속 시간에 따라서 관찰하는 기록법을 쓴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등 문제가 이렇게 쓸 내용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서술 문제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시험 보신 많은 분들이 너무 답안이 좀 많이 남았다, 공간이. 그래서 오히려 다 못 쓴 건 아닐까, 안 쓴 게 있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좀 불안하셨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문제가 그랬습니다. 문제가 별로 쓸 내용이, 서술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마치 기입형을 그냥 문장으로만 쓰도록 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니까 뭐 문제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나왔을 때는 뭐 그렇게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3번도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파악하셔서 답은 간단하게 쓰시는 거고 저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보셨고 어떻게 적용해서 무엇을 판단하셨는지를 좀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보시면 가는 땡땡중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D와 E에 대해서 두 교사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고 나는 특수교사가 작성한 수업 지원 계획의 내용이다. 이 문제도 사실 저도 좀 이런 게 왜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게 가드너가 나왔죠. 게다가 가드너가 작년 교육학 문제로 나왔고 교육학 문제도 다뤄진 게 거의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드너는 또 이제 교육학에서 충분히 볼 텐데 물론 우리도 가드너에 대해서 이제 전공책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드너를 뭐 특수교육공학에서 특수교육공학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기반 또는 이제 뭐 인식론적인 기반 이런 것들 할 때 객관주의, 구성주의 이런 거 할 때 구성주의 뭐 이론 이런 거 다룰 때 보시기도 하고 그런 이론적인 어떤 내용 할 때 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보편적합 설계 할 때 보편적합 설계에 대한 그런 또 기반, 철학적인 기반 이런 것들 보실 때 다중지능 이론이 기반이 된다는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이제 우리가 여기저기서도 관련이 되긴 합니다만 우리 전공 문제는 또 가드너 말고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꼭 가드너가 나왔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랬고 뭐 어쨌든 바로 문제를 보시면 가의 밑줄 친 기억에서 사용한 교수적 수정의 유형을 써라.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우선 대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로 작성 방법 보시면서 답을 보시겠어요? 가의 밑줄 친 기억에서 사용한 교수적 수정의 유형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업의 정리 단계에서 학생 D에게는 시간을 더 주고 시간을 더 이제 연장해서 주고 글보다 도식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했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단서를 준 것은 교수적 수정의 유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환경 수정도 있고 그다음에 집단화, 방법, 내용, 평가 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쓰라는 거예요. 유형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무슨 단계라고 했느냐? 정리 단계라고 했습니다. 수업의 정리 단계. 수업의 정리 단계에서 학생에게 이렇게 하도록 한다. 이거는 표현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가 방법의 수정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핵심이어야 되냐? 환경 수정하는 건 뭔가요, 여러분? 물리적인 환경이나 사회적인 환경을 수정한다는 단서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집단화는 1대1에서부터 뭐 전체 집단까지 여러 이제 집단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소집단이냐, 대집단이냐, 개별이냐, 그런 내용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방법 안에는 다시 자료, 활동, 그 다음에, 전략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학생에게 제시하는 자료라던가 학생이 참여하는 활동, 교사가 사용하는 전략,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수정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내용은 뭐의 수정이죠? 내용은 학생에게 지도하는 어떤 목표, 수준의 수정. 내용 수준의 수정.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할 맥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정리 단계에서 학생이 잘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 방법의 수정.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유형은 평가 방법의 수정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A를 참고하여서, 그래서 A를 참고하여서 니은에 해당하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라. 이건 공간지능이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교육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런데 A를 보시면은 수업의 주제를 도형이나 기념도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각한 것을 머릿속에서 시각화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중지능에서 여러 지능 중에서 이제 하나 해당하는 것 공간지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학에서도 보시고 이제 기본 정의에 근거해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가에 밑줄 친 B를 참고하여서 나의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디귿과 교수 지원의 차이점을 학습 집단 구성 측면에서 한 가지 써라. 요거도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온 것이죠. 가에 밑줄 친 B 보시면은요. 가에 밑줄 친 B를 보시면 두 교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제 수업 시간에는 제가 반 전체를 맡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반 전체를 맡고, 특수교사 선생님께서는 학생 D와 D를 포함하여, 여기도 정말 이걸 잘 보셔야 되죠. D와 E를 포함하여 4-5명의 학생을 지도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없잖아요. D와 E를 포함한다는 말이 없으면 애매해지거나 다른 유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D와 E를 포함한다는 건 이 4명과 5명이라는 소집단에 D와 E가 포함되어서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놓은 학생이 포함된 소집단을 한 교사가 맡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뭐가 될까요? 대안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라고 하는 것은 디귿에 협력교수 모형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대안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안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보시면은 교수 지원 모형의 차이점. 교수 지원과 대안교수의 차이점.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게 공부 많이 하신 거고, 특히 여러분들 제가 또 늘 강조드렸던 것도 협력교수의 차이점을 쓰라는 문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또 중등에서 난이도 있게 나왔었는데, 그때도 그랬지만 협력교수들 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그냥 무조건 차이점이다 이게 아니라 그 특성을 교수 내용 측면에서, 집단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측면에서 구분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다 공부를 잘 하셨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수 지원의 차이점을 무슨 측면에서? 집단 구성의 측면에서 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그러니까 꼭 차이점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구분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한데, 그죠? 대안교수랑 교수 지원 같은 경우 둘 다 한 교사가 뭔가 보조적인 또는 뭐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뭔가 그런 지원을 하는데, 집단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하는 제일 중요한 단서가, 대안교수 같은 경우는 소집단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뭐 보충 수업이나 심화 보충 수업을 해주게 되는 것인데, 그 소집단 학생이 뭐가 되어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교수 지원 같은 경우는 그 수업 시간 내에 어떤 학생에게 도움을 줄지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키워드가 뭔가요? 적소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안교수는 이제 학생 D2가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정해진 학생들에게, 고정된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소집단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 반면, 교수 지원은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학생에게, 적재적소의 이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서 써놨습니다. 그 의미가 들어가는 문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도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답안을 어떻게 깔끔하게 잘 쓰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문제도 보시면, 그러니까 올해 중등 문제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시험 보고 나오셔서 굉장히 쉽다. 예, 많이 느끼셨을 거고, 사실 작년보다 뭔가 안면 타당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요. 작년보다 뭔가 문제에서 작년이 훨씬 더 조금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말 잘 봐야 되고 적용을 정말 잘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도 했던 것 같고, 또 양적으로 답안에 써야 되는 양도 올해 답안이 좀 막 용어가 주로 많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에 따라 이제 시험을 딱 본 순간 되게 쉽다 이렇게 느끼셨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상 작년보다는 쉬웠던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은근히 문제 하나하나를 봤을 때 내가 쉽다고 느낀 만큼, 정말 그 쉽다고 느낀 만큼 답안이 정말 잘 쓰여졌을까, 답안을 정말 완성도 있게 썼을까, 요건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수록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정말 잘 캐치해서 깔끔하게 잘 쓰셨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그냥 무조건 이번 문제 쉬웠다, 이거 다 아는 거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제 이 문제가
내용은 쉬워요. 안면 타당도도 높고 친숙한 내용이고 한데 그것을 내가 정말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에 맞게 문제에서 근거하라고 하는 걸 빠짐없이 관련 지어서 간결하고 완성도 있는 답안을 썼는가라는 것은 이제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시각장애, 뭐 점자 이건 중등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문제는 또 몇 해 전에 또 이런 적이 있는데 문제가 보통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은 점자가 그냥 한 문제 일부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한 문제가 통째로 다 점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의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두 가지를 찾고 이유를 써라. 이것도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가의 필기 내용을 보시면은 영희야 배가 많이 아팠지라고 되어 있고 이제 점자를 찍어놨는데 표시를 해놨는데 써놨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기억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잘못 찍은 게 두 군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유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때 두 군데를 우선 찾으셔서 첫째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쓰면 이러이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써주셔야 돼요. 첫째, 이것이 잘못됐다. 이건 이렇게 써야 한다. 이거는 이유가 아니죠? 그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고칠 부분을 쓰시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그렇게 되면 뭐가 잘못된 건지를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희야 배가 많이 아팠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찾으셨겠지만 점자가 잘못 쓰여진 부분은 뭐냐면 아팠지에서 여기에서 생략해버리면 패로 잘못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밑줄 친 부분에서 생략을 해버리면 패로 잘못 읽힐 수 있으므로 잘못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쓰여진 부분이 잘못되면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 이런 걸 써주시는 거죠. 그 다음 지금 물음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쓴 점형을 보면 무엇이다? 느낌표로 쓰여져 있다. 그러므로 잘못되었다. 예를 들어서 고치라고 하잖아요. 고치라고 하면 점형의 번호를 써주시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고치시는 거예요. 물음표 같은 경우도 물음표는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걸 쓰는 게 답이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유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의미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걸 답안에서 이제 핵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니은에 들어가는 말은 무엇이냐? 이거는 된소리표라고 쓰시면 되겠죠? 된소리표 6점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런데 6점이라는 말만 쓰시기보다는 된소리표 괄호에서 6점 이런 건 괜찮지만 네. 여기서는 이제 이것을 덧붙여서 찍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된소리표라고 우선 써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쓰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점자를 어떻게 찍느냐 이건 점형 그대로 쓰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 작성 방법에도 보시면 아래 예시와 같이 이것으로 구분을 해서 줄표로 구분을 해서 표시해라. 요건 그대로 이제 외우신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자 문제가 좀 이제 전체적인 하나의 문제로 나왔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고 이거는 이 문제는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이유 쓰시는 걸 방향에 맞게 잘 쓰셨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지적장애 학생 주의 학부모가 특수교사와 상담한 내용의 일부이고 나는 기본교육과정 4회과 마트에서 물건 구입하기를 주제로 해서 지역사회 중심 교수를 기반하여서 작성한 수업지도 계획의 일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교육과정 내용이 살짝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시했지만 기본적으로 특학으로 다 푸실 수 있죠. 기본적인 것들은 그죠? 그리고 난이도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가의 기억을 참고해서 쥐의 증후군의 명칭을 써라. 이것도 그냥 명칭만 쓰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건 여러분들 기본 이론 조금만 공부하셔도 이제 다 아실 수 있는 프레더윌리 증후군. 그래서 학생 쥐는 프레더윌리 증후군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가의 밑줄 친 니은의 의미를 서술해라. 그래서 영수준의 추측.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고려할 사항 5가지 중에서 영수준의 추측. 그런데 영수준의 추측도 여러분들 다양한 책에서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문구나 특정 표현, 이 말을 문장을 그대로 써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이 의미가 들어가게 여러분들 서술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지적장애 강론서 한 권에서도 그 교육과정이랑 관련된 부분에서 서술할 때도 있고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 사실 정확한 출처를 찾으려면 송준만 교수님 책의 지적장애 부분에 지역사회 중심 교수 설명 자세히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교수가 왜 중요한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영수준의 추측과
최소 위험 가정 기준이.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게 출처가 한 군데다 그러면 그 말만 써야 된다. 그럼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학 문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어떤 용어가 나와서 그 의미를 서술하라고 하면 그 의미의 핵심이 들어가게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영수증의 추측은 뭘 추측하지 말라는 거죠? 일반화할 것이라는 걸 추측하지 말라는 것이다. 라는 게 핵심 키워드라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서술할 때 일반화를 추측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쓰시면 답이 안 됩니다. 일반화, 뭐에 대한 일반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물론 일반화가 키워드지만 일반화라는 말만 들어간다고 해서 다 의미가 맞게 서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수증의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학급 이 전체도 보시면은 학생에게 계속 학급에서 뭔가 기술을 지도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이 습득한 기술을 일반화할 것이라고 추측하면 안 된다. 무엇을? 습득한 기술을. 학생이 습득한 기술을 일반화할 것이라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가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일반화가 안 된다. 요 말만 쓰셨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좀 구체적인 설명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영수증의 추측을 서술하고 나의 괄호 안에 리을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용어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기본 공부하시면 이것도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모의교수 이거 지역사회 중심교수 게다가 여기 보시면 어디에서 학교 매점에서 그러니까 지역사회 참조교수가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리을에 해당하는 용어 쓰는 거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의 의미는 그러니까 영수증의 추측은 이런 의미이다. 그리고 리을에 들어갈 용어는 지역사회 중심 참조교수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밑줄 친 디귿의 지도 방법을 서술해라. 이것도 보시면 전진형 행동연세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라고요. 서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의미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형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 행동 연세를 했다는 것은 지금 앞에도 나와 있죠. 또 밑줄 앞에 나와 있죠. 과제 분석.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 쓰실 때 과제 분석한 기술을 뭐에 따라? 순서에 따라, 단계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지도하여서 목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만 들어가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 바탕으로 해서 실수 없이 쓰셨으면 이제 무난하게 보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이, 이게 어떻게 이런 게 나오나, 이렇게 좀 새롭게 느끼셨을 수 있는 게 바로 또 이 문제가 되겠는데, 우선 보겠습니다. 이제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라.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제 고려한다. 이런 거 이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쓰시는 건 교과내, 교과간이라고 이제 쓰시는 것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활동의 예를 써라. 예를 쓰라는 거. 요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 여기 들어가는 내용을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문제인데, 사실 이제 기억과 디귿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교육과정 문제이지만 앞뒤 맥락을 보고 좀 가깝게 표현을 좀,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어쨌든 교육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를 좀 쓰셔야 되는 그런 문제. 그렇게 해야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가 교과간 교과내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런데 약간 여러분들 이제 예를 쓰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를 쓰는 것이기도 하고 스팀이 되게 중요한 그런 주제이죠. 스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스팀을 꼭 외우지 않으셨더라도 여기에 스팀이 무엇인지 약자를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S, ST, SM 이렇게 나와 있고 S가 무엇인가요? S가 사이언스, 과학이고 M이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활동 1은 이제 ST면은 T는 무엇인가요? T는 이제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과학 기술에 대한 것을 활동 1에서 다루는 거고 SE 같은 경우는 SE니까 E는 무엇이죠? E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거, SE. 이렇게 같이 다루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융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거는 과학과 수학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과일, 채소, 바구니, 자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과학과 수학이 융합되는 어떤 활동을 하도록 하는 예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디를 보셔야 되면 우선은 이게 무슨 수업인지 알아야 될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필수 영양소가 포함된 음식을 알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조리할 수 있다. 필수 영양소 그런 음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가 되는 것이구나. 도구를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 동떨어진 걸 예로 쓸 수 없겠죠. 그러니까 과일, 채소, 바구니자. 그래서 이건 얘기 때문에 무엇이든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보는 게 뭘까요? 과학적인 것과 수학적인 게 들어가도록 얘가 들어갔느냐, 얘가 이제 제시됐느냐를 보겠죠. 채점할 때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한 것은 과일과 채소이고 영양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일과 채소에 대한 영양소를 좀 다뤄야 되겠구나.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각각의 과일과 채소가 갖는 뭐 영양소에 따라 분류하여서 바구니가 나왔길래 바구니에 좀 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영양소에 따라 분류하여서 뭐 바구니에 담는다. 이런 과학적 담고 과일과 채소의 뭐 크기를 자로 재본다. 이런 건 이제 수학적인 요소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구상을 그냥 예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건 정말 이거는 뭐 정해진 게 없고 중요한 건 과학적인 그리고 이 문제의 수업 주제에서 동떨어지지 않게 이 수업 주제랑 관련되는 내용이면서 얘네들을 활용을 하여서 과학적인 것과 수학적인 것을 같이 융합한 활동을 예로 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상해 보시면 되겠고 디귿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은요. 얘도 교육과정 공부를 좀만 교과 내용을 하셨으면 지금 여기 보시면 과학적인 지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과학적 태도가 나와 있고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기능이겠다라는 건 이제 대부분 아셨을 것 같아요. 교육과정 공부를 교과를 좀 보셨으면. 그런데 원래 이 과학과의 기본교육과정의 과학과에 나와 있는 표현은 그냥 과학적 기능이 아니라 과학적 탐구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추측하신 거는 이제 좋지만 정확하게는 과학적 탐구 기능이라고 쓰셔야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아무튼 이 문제가 또 이제 과학과 뭐 이제 교육과정이 조금 좀 폭넓게 다뤄진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예스라고 있잖아요. 요즘 문제 최근 몇 년 문제 보면 예스라는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쓴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에 대한 이해, 이건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걸 좀 잘 생각해서 쓸 수 있지만 특학에서 어떤 전략의 예를 써라 이런 것도 잘 나오거든요. 그런 예시를 잘 쓰려면 그만큼 이론도 잘 이제 내 것으로 잘 만들고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예를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거 참고해서 이제 앞으로의 공부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기출로 계속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로 보시겠어요? 가의 작업 기억의 검사 결과를 신뢰 구간에 근거해서 해석하시오. 이거도 초등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답안 작성 제가 할 때도 많이 연습을 하고 하셨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있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가에서 보시면 작업 기억이라고 하였죠? 네, 작업 기억의 검사 결과를 신뢰 구간에 근거해서 분석해라. 신뢰 구간의 정의를 그냥 여기에 빗대어 쓰라는 것입니다. 신뢰 구간이 무엇이냐? 가의 작업 기억이니까 작업 기억에 대한 무슨 점수? 진 점수가 어디에 있을 확률이? 68점과 85점 사이에 진 점수가 있을 확률이 95%다. 이렇게만 쓰시면 되죠. 기본 정의 쓰도록 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의 괄호 안에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써라. 그러니까 거의 기입형 문제로 나온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검사는 지적장애의 지적 능력을 또래와 비교해서 학생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무슨 참조 검사? 규준 참조 검사. 규준. 기억은 규준이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대표성을 띠는 피검자 집단으로부터 구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정규 분포를 이루도록 변환한 점수입니다. 여러분들 특수교육 평가에서 또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점수의 유형이죠. 그래서 점수는 원점수가 있고 변환 점수가 있고 하잖아요. 그 틀을 그대로 크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변환 점수인데 정규 분포에서 특정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 편차로 환산한 점수로 지점수, t점수, 지표점수 등이 2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점수일까요?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표준 점수를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 주는 점수가 표준 점수가 있고 백분위 점수가 있죠. 그래서 백분위가 그동안도 진짜 문제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크게 큰 틀을 물어본 것이죠. 표준 점수.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기본에 대해서 충실하셨으면 이제 잘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 만약에 좀 너무 부분적으로만 공부하셨거나 전체적인 틀이 조금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건 표준 점수입니다. 자, 간단히 그거는 이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기본 내용으로 쓰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서 보시면 다음 문제는 이제 원래 이거도 이제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주제인데 표현을 좀 다르게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보시면은 정상중장애 학생 IJK에 대해서 김교사의 행동중재 지도를 이제 한 것이다. 그래서 행동중재 지도 내용이
표적 행동을 선정을 해서 수행률을 이렇게 나타내 줬는데 이 부분을 이제 좀 새롭게 나타내 준 것이죠. 보통은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주는데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타내 준 것이고 행동 계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행동 계약에 대한 것이 또 문제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작성 방법에서 요구한 것을 보시면 가에 사용된 단일 대상 설계를 한 가지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대상 설계 한 가지를 쓰라는 것은 이건 이제 유형을 쓰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유형을 써야 되는데 이 문제를 보시면 우선 학생 그러니까 I, J, K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다기초원 설계이긴 한데 지금 너무 대상이 뚜렷하게 같은 표적 행동에 대해서 같은 표적 행동이잖아요. 그죠? 같은 행동에 대해서 대상이 다르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 간 중다기초원 설계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나에 제시되지 않은 것, 행동 계약에서 제시되지 않은 것. 이제 보시면 행동 계약도 뭔가 이제 제시되어야 되는 포함되어야 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I는 수학 수업 시간에 지시 따르기 행동을 하면 김 교사는 아이에게 점심시간에 5분 동안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학생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표 행동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목표 행동을 했을 때 무엇을 보상하게 해주는 보상의 내용이 나와 있고 학생과 이제 서명하는 것도 나와 있고 회기별로 수행하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정확하게 없냐면 여기에서 지금 제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구성 요소 한 가지, 제시되지 않는 내용 한 가지를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학생이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보상해 주는지, 서명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지만 뭐가 좀 없다고 볼 수가 있냐면 지금 지시 따르기 행동을 하면이라고 했지 그 행동을 얼마나 어떻게 했을지에 대한 무엇이 없냐면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행동계약이랑 관련을 해서 보시면 보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 그것이 빠졌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다에서 잘못된 내용 두 가지를 찾아라. 행동계약의 규칙. 여기서 잘못된 것. 이것도 간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잘못된 것 두 가지는 니은과 리을이 되겠어요. 초기에는 높은 기준이 아니라 낮은 기준. 그죠? 높은 기준을 하면은 너무 달성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높은 기준이 아니라 낮은 기준이고 계약서는 비공개적인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게시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이제 작성 방법을 보시면 이유를 쓰라고 하면 이유를 쓸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계약 초기에 너무 높은 기준을 설정하면 학생이 도달하기가 어려워서 뭐 동기가 저하될 것이다. 도달하기가 어렵다. 강화받기 어렵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유를 쓰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라고 했죠? 바르게 고쳐 써라. 자, 고쳐 쓰는 건 어떻게 쓰는 거냐? 그냥 정말 틀린 부분을 고치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계약 초기에 높은 기준이 아니라 낮은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계약서는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게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고치시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확하게 실수 없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제 이 행동계약에서 빠진 게 뭐가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되어 있는 걸 좀 상세히 보시면서 이제 파악하실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은 지체장애 학생 3명이 나와 있고요. 그 각각에 대한 3명의 지도 계획이 나와 있고 특성이 나와 있고 지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작성 방법 바로 보시면 학생 M의 특성에 근거하여 운동장애 유형을 써라. 이건 이제 여기에 보시면 되겠죠. 학생의 지금 M의 특성에 근거라고 했으니까 뇌성마비 부위와 마비 부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림이 나와 있고 지금 L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고 M을 보시면 뇌성마비고 손의 손상이고 평형이나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 다리를 넓게 벌리고 바깥쪽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N을 보시면 근위 영양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M의 특성에 근거해서 운동장애 유형을 쓰라고 했으니까 운동장애 유형은 뇌성마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M을 보시면 손의 손상 바로 뭐 어렵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손의 손상이다. 이것만 보셔도 운동 실조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손의 그림도 나와 있고 이제 운동 실조형의 특성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M의 특성에 근거하면 M은 운동 실조형이다. 이렇게만 쓰시면 되고요. 가의 기억이 나타나는 이유 보시면 듀센형 근위영양증, 가성비대. 이것도 뭐 근위영양증 하면 너무나 이제 늘 나오는 단골 메뉴이죠. 그래서 근위영양증에서 가성비대가 나타나는 이유를 하나를 써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도 제가 답안에 예시로 써드렸지만 제가 답안 팁에도 써놨지만 이 의미만 들어가면 돼요. 학생이 갖고 있는 이 자체 근육이 지방질로 바뀌어서 가짜로 커 보이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면 됩니다. 제가 이제 답안에 써드린 근육의 변성과 재생이 반복되면서 지방조직과 괴사조직으로 대체되어서 커져 보인다. 이 표현을 꼭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일부 강요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니까 핵심은 뭐냐 아시겠지만 근육이 지방질로 변환 또는 이제 변질
되어서 커 보이는 것이다. 그 의미를 쓰시면 됩니다. 결국 이유라고 했지만 이 문제에서는 가성비대의 의미를 쓰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그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한 가지를 써라. 이것도 뭐 늘 나오는 거죠. 근위 영향증, 듀센영 하면 이제 가성비대와 가우어 징후. 그래서 그거 그대로 이제 용어 쓰는 거니까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가우어 징후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디귿의 절차를 학생 I의 마비 부위를 고려해서 써라. 이것도 정말 편마비에 대한 것도 정말 꾸준히 언젠가부터 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 문제도 답을 쓰실 때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학생 L이죠. 디귿은 L이 체육복 바지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입는 것. 바지를 입는 거니까 하의죠. 상의, 셔츠 이런 게 아니라 하의를 입을 때 마비 부위를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L을 보니까 우측 편마비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불편하구나라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편마비 학생들이 이제 옷을 입을 때 바지도 마찬가지, 하의도 마찬가지로 어디부터 입혀야 될까요? 환측에서 건측. 먼저 환측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건측을 입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걸 고려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환측, 건측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마비 부위부터 비마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표현을 환측, 건측보다 요렇게 더 많이 하죠. 어쨌든 마비에서 비마비로 가야 되는데 마비가 어느 쪽인가요? 우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측을 먼저 입혀놓고 이제 좌측을 입도록 한다. 요걸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을 하는 거니까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우측을 입고 좌측을 입는다라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실 때는 마비된 쪽인 우측을 먼저 입고 그리고 비마비인 쪽인 좌측을 입도록 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순서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간다는 건 꼭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제 청각장애 문제가 되겠고요. 이것도 문제 상황은 뭔가 굉장히 크게 많이 주었지만 답은 또 간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보시면은 가는 수능 청력 검사에 대한 청력도이고요. 나은 어음 청취 역치 검사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와 있고요. 다는 어음 명료도 검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큼직큼직한 그런 사례들을 다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 방법까지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작성 방법 바로 보시면 가의 청력도를 보고 피의 좌측 귀에 이런 것들 이제 너무 간단한 거지만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좌측 귀 기도 청력 평균 역치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좌측은 X죠. 그대로 주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몇 분법? 6분법으로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실수하지 않으시면 다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6분법으로 X 표시되어 있는 거 하면 50, 140, 160, 90 다 더해서 6으로 나누면 73.3333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소수점 이하가 나오면 뭐 해라? 버려라. 그러니까 73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의 기억과 니은의 실시 목적을 비교해서 서술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좀 서술하실 때 잘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가는 수능 청력 검사 라는 어음 청취 역치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서 실시 목적을 쓰라고 했는데 사실 이 둘 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음 청력 검사 안에서는 뭐 어음 청취 역치랑 명료도 검사는 아예 다른 것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또 그 목적 자체를 비교할 수 있고 한데 수능 청력 검사나 어음 청력 검사나 둘 다 무엇이 한마디로 뭐가 목적이냐라고 하면 역치를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교해서 서술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게 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둘은 모두 개인의 이제 가청 역치를 구하는 것인데 수능 청력 검사는 비교해서 이제 어음 청취 역치랑은 다르게 뭘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냐? 주파수 그러니까 말소리와 연계되는 주파수 대역의 순음을 통해서 순음에 대한 역치를 구하는 것이고 어음 청취 역치는 그와 다르게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그와 달리 이제 실제 어음, 실제 말소리에 대한 가청 역치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둘 다 이제 역치에 대한 검사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은 검사음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교해서 목적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답안에 예를 들어서 써드린 거니까 이런 방향으로 쓰셨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는 말은 어음 명료도 검사도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를 줬어요. 그래서 어음 명료도 검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검사하는 그런 방법들 이것도 사실 이론서에 거의 그대로 나와 있는 절차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어음을 들려준다. 그런 다음에 좋은 쪽부터 실시하고 어음 청취 역치보다 3, 40 정도 더 큰 강도 또는 무엇으로 자금을 제시하냐? 쾌적 역치. 그죠? 그래서 그거 그대로 쓰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올해 그 청각장애 문제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좀 간단하게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제 중등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 아무튼 이번 중등 문제는 작년에 비해서 서술해야 되는 내용이나 뭐 고려해야 될 요소나 이런 것들이 좀 간단하고 심플한 편이었으나, 그래도 문제 하나하나마다 문제 요구에 맞게 정확하게, 간결하고 정확하게 답을 쓰는 것은 또 신경 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출문제가 정말 언제든 가장 중요한 자료이고, 가장 이제, 공부할 때도 항상 같이 끝까지